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학원 소방기술사 강의를 하고 있는 정현식 기술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4회 소방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C의 특별저압에 대해서 구분하고 전로의 사용전압에 따른 시험전압과 저압전로의 최소 절연저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일단은 저 질문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별저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절연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특별저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저압은 AC는 1000V 이하, DC는 1500V 이하를 말하는데, 여기서 특별저압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공칭전압이 AC 50V, 그리고 DC 120V 이하로 제한해가지고, 인체에 대한 감전보호를 한 전압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 특별저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셀브, 그 다음에 펠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셀브는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저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 변압기라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철심입니다. 철심에 이제 이게 1차 권선입니다. 1차 권선. 와. 이제 2차 권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차 권선에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암페어의 오론나사 법칙에 의해서 도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자속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속 파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 자속 파이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이제 전압이 유기되어서, 이제 2차적이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변압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인데, 지금 현재, 셀브는 여기 이 변압기를 안전전압 변압기를, 다음 장 보시면, 이 셀브라는 것은 특별전압을 세이프티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로 해서,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회로. 자, 다시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1차하고 2차하고 정기적으로 점선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절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접지 회로를 구성합니다. 지금 현재는 다 보시면 노출 도전부는 비접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비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펠브는 뭐냐면 프로텍티브 엑스트라 로 볼테이지라고 해서 보호 특별 저압이라고 합니다. 이 펠브도 1차하고 2차는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절연 변압기를 써서. 그런데 다른 점은 노출 도전부를 접지하는 접지회로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접지를 하는 겁니다. 요게 펠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펠브는 뭐냐면 펑셔널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라고 해서 이거는 기능 특별 저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앞에 두 개가 다르게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이런 단건 변압기 등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기능 특별 저압이고, 접지 회로를 구성하는 거,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1차와 2차가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절연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접지를 하는 방식. 이 방식이 이제 특별 저압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었던 부분이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물었는데, 여기에 지금 절연저항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0.1에서 0.4 뭐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구분이 전로의 사용전압이 셀브 및 펠브에서는 DC 시험전압 250V 시험을 했을 때 최소 절연저항은 0.5메가옴입니다. 그 다음에 펠브, 그러니까 기능 특별 저압하고 500V 이하의 경우에는 DC 시험 전압 500V 전압을 했을 때
1메가옴. 그리고 500V를 초과했을 때는 DC 시험 전압 1000V로 가 있을 때 1메가옴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건축 방제 분야의 문제이면서 플래시오버를 예측을 위한 계산식 3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영향요소를 써라. 그러니까 2가지를 또 물은 것이죠. 그래서 답안을 쓸 때 항상 출제자가 출제한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먼저 플래시오버가 뭐냐 이 부분을 알아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실 바닥에 미형 가연물이 순간적으로 자연 발화하여 화염이 실내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만약 이게 실내면 여기에 뭐 이렇게 탁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탁자가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쇼파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 등기구가 이렇게 있다. 조명등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탁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정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이 부력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해서 천장면을 만나면 빠르게 옆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게 뭐냐면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합니다. 실링 제트 플로우. 이렇게 빠르게 가스층이 화염이 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층을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높이가 통상적으로 층고의 그죠? 10% 정도 화염층이 형성이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는 고온이겠죠. 자, 이 화염이 이렇게 미연 가연물. 현재 탁자만 이제 화재가 발생했지만 쇼파하고 등기구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연, 연소가 되지 않은 가연물인데 여기서 복사열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조건이 되었을 때 이 쇼파하고 이 부분이 이게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현상, 복사열에 의해서 발화하는 현상. 그래서 실내 전체가 다 이렇게 화염이 뒤덮이는 현상. 이것이 바로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자, 플래시 오버, 그거를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온도 한계 그래프인데요. 자, 이게 지금 UFL이고, 이거는 LFL이고, 이 부분은 이제 CSD라고 해서 화학량 조성비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연소 범위인데 이 부분에 들어와야지만 이제 화염이 발생이 되게 되는, 연소가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요렇게 지금 표현되는 부분 찾았습니까? 요게 뭐냐면 자연 발화하는 그 온도입니다. 그 여기는 자연 발화점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 커브를 쥐고 있는가 하면, 자, 화학양용 조성비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자연 발화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자, 이 연소 한계 쪽으로 가면 농도가 낮아지면 자연 발화하는 온도 자체가 자꾸 늦어진다는 거, 더 온도가 더 높아야지만 발화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 플래시 오버를 하나로 표현한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이제 훈소 영역입니다. LFL 하부에는 훈소 영역이고 상부에도 훈소 영역인데, 자, 이 훈소 영역에 있다가 이 지금 화살표 보면 이 자연 발화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훈소에 있다가 자연 발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연적 발화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쇼파하고 등기구가 이 실링 저트 플로우에서 형성된 화염층에 의해서 복사열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전혀 이렇게 움직임이 없고 있다가 열에 의해서 훈소 영역, 있다가 자연 발화하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예. 이 그래프는 상당히 좋은 그래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자연 발화, 플래시 오버를 말하는 거고, 플래시 오버를 계산하는 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도 세 가지를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먼저 메카프리 계산식이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계산식, 그 다음에 바브라카스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수식 정도는, 공부한 수험생이면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식 정도는, 암기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서 가장 최근에 이 세 분이 에서 가장 뒤에 계신 분이 이분이겠죠. 왜? 수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한 것이 더 많은 고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는 영향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화원의 크기. 예. 화원이 크면 거기서 방사하는 열이 클 거 아닙니까? 이 방사하는 열이 커가지고 이제 플래시 오버가 빨리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고액실 화재에서 그러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화재 이 부분이 이제 이그니션이 뭐냐, 이제 발화가 됐다고 치자고요. 발화가 되면 화재는 알파 T의 자성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성장해 나가다가 이 부분은 이제 성장기고요. 성장기고 이 부분은 이제 최성기 그리고 감쇄기를 이렇게 구획실 화재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성장기 한 2지점 정도가 이제 플래시 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화재 발생 뒤에 한 4에서 5분 이내에 플래시 오버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 우리가 빨리 감지하고 그리고 제실자를 빨리 피난시키고 그리고 초기에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재는 불은 안 날 수가 없지만 불은 났으면 빨리 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계 쪽으로 가보면 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화재를 진압을 해서 이렇게 소화하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우리가 ESFR이라고,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는 진압은 못하지만 이렇게 제어를 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CM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액티브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적으로 보면 이제 방화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실에서 화재가 이렇게, 불나고 이제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래가지고 방화구역을 해서 이 화재 가옥들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사각형 화재 가옥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을 방화구역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화원의 크기, 이제 화원이 크면 방사율이 커서 플래시 오버 발생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 내장 재료. 지금 이 실에 있는 이 마감 재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감 재료. 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내장 재료가, 열을 전도하는 열들이 낮고 두께가 얇을수록 플래시 오버가 빨리, 발생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의 크기 및 형태인데, 개구율이라는 것은 벽 면적분의 개구 면적인데 2분의 3분의 정도일 때 플래시 오버 발생이 가장 빠르다. 같은 개구율일지라도 개구부 높이가 높을수록 플래시 오버 빨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창이라는 것이 이렇게 옆으로 긴 이렇게 횡장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횡장창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긴 이런 종장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창이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m다. 이게 2m다. 이것도 이제 1m고 2m. 자, 이 두 개의 개구율이 같습니다. 같지만 이렇게 종장창인 형태가 플래시 오버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대식 건축물은 다 이렇게 횡장창 형태로 가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이 크면, 만약 계곡이 크면 유입되는 공기가, 그죠? 공기가 많아서 그 공기에 의해서 냉각 때문에 플래시오버 발생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계곡이 너무 작으면 또 산소 부족으로 연소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화재 하중. 화재 하중이라는 것은 거실에 얼마나 많은 그 불이 탈 요소, 가연물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화재 하중인데요. 그 화재 하중이 클수록 플래시오버 빨라진다. 이게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내장 재료의 부위, 그 다음에 천장, 그리고 벽 등을 내장 재료로 불연제로 적용하면 당연히 플래시오버가 늦어지겠죠. 천장하고 아까 제가 그린 그 실링 제토프로에서 천장 부분도 저 벽체도 상부 쪽에 이렇게 내장 제조를 하게 되면 불연제를 사용하면 플래시오버가 발생이 늦어진다. 그 다음에 가연물의 발열량. 자, 이 가연물이 있으면 가연물마다 발열하는 양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발열량이 만약에 이게 큰 재질이면, 가연물이 있게 되면 당연히 플래시오버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산소나 산소에 분포된 압력, 그 산소에 분포 압력이 크면 플래시오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소방관 진입창이 이제 소방 말 그대로, 소방관이 이제 진입을 하는 창을 말합니다. 이 창인데, 이게 지금 현재, 법이 개정안 상태로 있는데 지금은 아직 바뀌지는 않아서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방관 진입창에서 두 가지를 물었는데요. 일단은 설치 대상하고 설치 제외 대상, 그 다음에 진입창 설치 기준을 물었습니다. 자, 이거 뭐 소방관 진입창을 왜 설치를 하느냐, 그 목적을 먼저 보게 되면, 그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 진입창을 주간 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붉은색에, 그죠? 표시해서 수화하죠. 그 창으로 했을 때 창이 있으면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것이 이제 붙여놓은, 여기로 소방관들이 진입을 한 창이구나 표현을 해줌을 통해서 나중에 소방관들이 왔을 때, 저기로 진입을 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창을, 부수고 걸려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설치 대상을 보게 되면 2층 이상, 그 다음에, 11층 이하에 이제 진입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은 뭐냐.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등을 설치한 아파트. 예. 이런 것이 설치된 그런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위치는 어디냐.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의 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시겠지만, 이 바닥에서 진입 하단까지는 80cm 이내여야 되고요. 자, 세로 높이는 1.2m 이상, 가로 길이는, 그죠? 0.9m 이상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법이 지금, 개정되어 있는 게 뭐냐. 지금 세로 높이가 1.2m에서 1m로 지금 법이 더 낮추는 것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지금 법이 개정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다가, 적색으로, 그죠? 역삼각 형태로 띠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쪽에 3cm장의 타격 지점, 이 부분을, 때려서 유리창을 파괴하세요 하는 그런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기를 더 보면, 창문의 가운데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의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 지점,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높이는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대로 80cm 이내, 1.2m 이상, 0.9m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리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플로트판 유리일 때는 두께가 6mm 이하, 그 다음에 강화 유리일 때 두께가 5mm 이하,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에 해당하는 유리로서 구성된 이중유리면 두께가 몇 mm? 24mm 이하인 이런 유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는 2층 이상 11층 이하로 지금 되어 있지만 서울시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요, 요즘은 소방차가 이제 70m짜리도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70m 소방차가 나왔기 때문에 2층 이상 20층 이하에도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연창하고 이 소방 지휘자 같이 있을 때는 1m 이상을 이겨가해서 설치를 하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 공용 복도와 직접 만약에 이렇게 소방관 진입차이 공용 면에 있으면 그죠? 그 직접 연결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성능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4번입니다. 4번 문제. 수계 쪽에 문제인데요. 자, 습식 유수금지 장치 또는 건식 유수금지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금지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시험 장치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을 시험하는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유수금지 장치의 경보, 펌프 기동 등 시스템의 작동은 말단의 시험 장치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 장치를 왜 설치를 하느냐? 먼저 유수금지 장치를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신반의 화재 표시등 및 알람 밸브, 그죠? 작동 표시등 점등되고 경보하는지. 자, 만약에 시험 장치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수신반에서 지금 몇 동 몇 층에서 지금 현재 시험 장치 밸브를 열었다는 것이 수신반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1동 8층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층에 음향 경보가 발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동용 수압 계피장치 작동에 의한 펌프의 자동 기동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물을 드레인식이기 때문에 압이 빠지게 되면, 그죠? 이제 유수금지가 열리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기동용 수압 계피 장치에서 이제 충압 펌프가 먼저 돌게 되겠죠. 이 부분은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시험 밸브함을 열면 이렇게 압력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밸브를 동작해서 이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열고 이렇게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서 배수가 되도록, 통상적으로 이건 이제 화장실 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물을 했을 때 이제 물이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 사이트 글라스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설치 기준을 보면 섭식하고 이제 부합식일 때는 유수금지 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게 되어 있다. 그 옛날 보면은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말단에서 이렇게 배관을 끌고 되어 있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유수금지 장치 섭식에서 만약에 알람 밸브라면, 그죠? 1차측 이제 밸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일상 배관이고,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수평 주행배 하게 되면 여기서 독성 짜서 이렇게 이제 또 와서 여기 배수관이 있습니다. 이 배수관이 있습니다. 배수관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자, 요즘은 이제 실무에서는 알람 밸브 2차측 수평 주행배에서 따서 이렇게 바로 가깝게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식의 경우는 유수금지 장치는 가장 먼, 그죠? 아직도 가장 먼 위치에서 가지병에서 끝에서부터 따가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유수금지 2차측 배관 설비 내용적이 2840m 초과하는 건식에서는, 그죠?
계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에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돼야 된다. 그 2차측의 내용적이 이제 말이 크게 되면 물이 다시 드레인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분 이내에 이렇게 물이 방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5mm 이상으로 하고, 이 배관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다가 이제 계폐밸브 및 개방형 헤더, 이렇게 개방형 헤더, 여기 열 수 있는 계폐밸브 개방형 헤더,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더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개방형 헤더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바지 등 배수관을 보면 시험 배관의 끝에는 물바지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해가지고 시험하는 중에 이 쏟아진 물에 의해서, 그죠? 바닥에 흘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목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 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화재 역학적인 문제인데요. 물은 것은 이것도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물은 것이 최소 산소 농도, 그죠? 미니멈 옥시전, 그죠?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한계 산소 지수. 이 두 가지에 물었습니다. 자, 먼저 최소 산소 농도가 뭔지 보게 되면 폭발 화염이 위험 분위기로 전파되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MOC라고 합니다. 이 MOC는 연소 하한계, 그죠? MOC라는 것은 연소 하한계 LFL에다가 이제 O2 몰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MOC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활성화라고 해서 이너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활성화는 뭐냐면 이 불활성 가스를 가연성 혼합기에 주입을 해서 그 산소 농도를 MOC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다 연소 한계 그래프를 아까 다시 그려보면, 자, 이게 포화전기압 곡선이고, 이 부분이 이제 LFL, 이 부분이 이제 UFL이고, 이 센터에 이 부분이 이제 CST이고, 이 부분이 LFL이고, 이 부분이 UFL입니다. 자, 여기서 포화전기압 곡선에서 이 지점을 이제 연소점이라고 하거든요. 연소점인데, 이 부분이 이제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기는 하부 연소점, 이 부분은 이제 상부 연소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소 범위라는 이야기죠. 연소 범위가. 예. 이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세틸렌, 수소, 그죠? 수소 같은 경우는 75%, 이렇다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이야기죠. 자,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불활성 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 범위를 좁혀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범위는 좁으면, 이 연소범위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불활성화한다. 주입해가지고 산소 농도를 MOC로 낮추는 것이다. 이제 각종 물질의 MOC를 보면 좁으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탄화수소계 가연성 가스는 MOC가 10%, 그 다음에 가연성 문제는 8%인데, 이 불활성화를, 농도는 뭐냐, 거기서 4%를 다운시키면 불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탄화수소계 가연성 가스는 10%에서 4%를 떨어뜨리면 6%, 그 다음에 가연성 문제는 4%, 요렇게 제어하는 것을 이제 불활성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OI를 보게 되면, LOI라는 것은 리미트 옥시전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고분자 재료의 상단을 착화해서 열원을 제거해도 3분 이상 연소를 하는데 필요한 산소 농도다. 만약에 이렇게 시료가 있는데 시료를 착화를 어디 시키는가? 이 상부를 착화시킨다는 거죠. 상부를 이렇게 착화시켜가지고 이게 얼마 동안요? 3분. 예. 3분간 그 연소 지속하는, 예. 필요한 산소 농도가 최소 농도가 뭐냐? LOI라는 거죠. LOI는 그 산소 플러스 질소분의, 그죠? 산소의 100%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이 LOI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죠? 산소지수법, 그 다음에 탄산화 측정법, 그 다음에 잔문 시간 측정법, 연소 시험법,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부분, 이 LOI를 실무에서 어디 적용하느냐. 우리가 있는 소방관들이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입는 옷. 예. 방열복, 방화복, 뭐 이런 데도, 그죠? 불에 잘 타지 않아야 되잖아요. 소방관 옷들이. 그래서 이런 데서 LOI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LOI가, 그죠? 몇 프로, 나왔던 방열 소재는 28% 이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12V12가는 60% 이상, 그죠? 그래서 실내 내장재, 지금 현재 있는 내장재 이런 부분들은 그 LOI가 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라고 해서, 그죠? 저도 실무에서 이제 피난안전구역에 인명구조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죠? 했었는데, 요번에 이 문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그죠? 규격에 대해서 물었더니, 사실 이 부분은 사람 잘 몰랐죠. 그죠? 왜냐하면 좀, 이 부분은 형식성 이미 제품검사 기술 규준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쓰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명구조기구는, 이거 자주 출제되는 이런 문제인데, 지하층을 포함해서 7층 이상인, 그죠? 관광호텔, 이런 데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그죠?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층 이상 병원, 이런 데는 방열복과 방화복, 그 다음에 공기, 이제 호흡기, 이거를 층마다 2개 이상. 병원에는 인공소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인공소생기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방열복과 방화복, 그리고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이런, 함에다가, 인명구조 함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인은 100명 이상, 많이 되는 영화상영관, 그리고 대규모 점포, 지하 역사, 지하 상가, 이런 데는 공기호흡기를, 그죠? 층마다 2개 이상 놔야 되고, 그 다음에 CO2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공기호흡기를, 그죠? CO2가 설치된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들 잘 썼을 거라 합니다. 근데 이 공기호흡기, 이 부분은, 쓰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기호흡기는요, 최고 충전 압력이 3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충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충전되는 공기 양은 분당, 그죠? 40리터로 이제 호흡을 했을 때, 소방관이 이제 호흡을 했을 때, 그죠? 3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시간은 15분 단위로 이제 증가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30분이고, 그 다음에는 몇 분이겠습니까? 45분, 그죠? 60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공기호흡기 총 중량은요, 그죠? 30분용은 7kg, 그 다음에 45분은 9kg, 60분은 11kg, 75분용은 18kg 이하야 된다. 한 요 부분을 써야 되는데, 요거 작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중에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의 진입, 통로, 동선 확보를 위해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시험 출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어디서 어느 기준을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용 표준 가이드라인 거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소방차가 이렇게 사용을 가는데 갖춰야 조건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조건은 동별로, 그죠? 최소, 그죠? 2개 면에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진입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 진입로에는 경계석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구조상에 불가피하다 해서 경계석을 만약 설치한다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그죠? 그 높이를, 경계석 높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로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죠? 차 회전하는 회전 반경은 그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그죠? 10m에서 고려해서 이제 회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단지 내 폭이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100세대 미만이고 그 막다른 도로가 길이가 35m 만약 미만일 때는 4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문주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문주. 이렇게. 아파트 진입하는데 보면 이렇게 이 아파트를 선정하면 이렇게 문주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 문주에 실내의 이 치수, 이게 5m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소방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폭이 3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여기서 더 처음에 말씀드리면, 성능유지 대상일 때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화재 접점을 받아서 이 주차 차단기도 이렇게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외벽 양쪽 측면 상단과 하단에 동표시, 이렇게 동이 있으면 동표시를, 그죠? 외부에서, 그죠? 주야간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크기를, 동표시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100일이다. 여기 100일이다. 하단하고 상단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죠? 이 매동이라는 걸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입로가 경사 구간인 경우, 시작 각도는 3도 이하, 그죠? 3도 이하를 권장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작성하라는 그 부분인데,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지금 최근에 131회부터 계속적으로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이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가 이제 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번에도 출제됐지만 또 출제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출제가 되었네요. 예. 일단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저 화재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진압할 시간이 또 많이 이렇게 시간이 확보돼요.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차량 하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물에다가 차를 완전히 잠가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불을 끄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옆으로 연소 확대가 돼서 많은 피해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그죠? 지상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지상에 설치하는 거를 기준을 하자. 이 말이죠. 먼저 외계 개발 지상에 설치를 하자.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그 다음에, 지하층에 설치를 해야 한다면, 그죠? 램프, 주차장 램프 아시죠? 그죠? 램프 인근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드라이에리어 인근에 설치해서 굴뚝 효과에서 연기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주차 단위를 세대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한 대, 두 대, 세 대. 세대 단위로 여기에 방화구역 하자는 거죠. 벽체를, 이 부분을 방화구역 해서 여기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건축적 대책으로 방화구역을 하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계수화 설비 쪽으로 액티브 시스템적으로, 그죠? 수원량은 분당, 그죠? 18.4리터 이 물을 얼마 동안 30분 이상 이렇게 방수하거나 K팩터 값이 115 이상이 된 거. 그렇게, K팩터 표준량이 80이거든요. 근데 115라면 많은 물이 쏟아지게 해서, 그죠? 살수 밀도를 이제 높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분당 방수할 수 있는 수온량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용인 이 전기차 전용을 해서 이 K팩터가 설치된, 지금 이 헤드가 설치가 되면 딴 데는 80이지만 여기는 115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필요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수온량을 확보를 해야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헤드하고 헤드 사이 간격은 1.8m 이상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성수와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을 설치를 하자는 이야기죠. 예,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그죠? 사용하고, 방수기구함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한 축강 표지를 설치하고 그 안에 관창하고 이제 15m 호스 2개를 그 안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사면이 그죠? 구획된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있으면 차를 아예 이렇게 해가 막아가지고 여기 이제 물로 잠가본다는 이야기죠. 차를 이렇게 잠가서 이제 하부에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불을 아예 완전히 끄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65mm 여기에 물을 공급하려면 그죠? 배관에 의해서 물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배관을 해서 이거 65A짜리 그죠? 송수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급수배관 설치해서 여기에 물을 주입을 하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차구역 인근에 지식포를 덮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소의 3요소가 가해물, 산소, 저마원인데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제거를 하면 화재가 진화되거든요.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식포를 해서 공기를, 산소를 차단시켜서, 그죠? 불을 끄자는 거죠. 그게 질식포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러고 거기는 항상 CCTV를 설치를 해서, 그죠? 화재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5를 출제되어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들을 다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용 화재 감지기 설치했을 때 경사 각도를, 그죠?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34회니까 132회인가? 거기서 이제 마스킹 효과라는 그 비상방송 설비 마스킹 효과. 그 부분도,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공기 흡입형 감지기에 그 감도 계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를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거기에 있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감지기가 45도 미만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원칙은 이렇게 평평한 면에, 천장 면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맞죠. 그죠?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진 이런 데 취입을 할 때는 45도 미만을 해야 된다. 왜? 이유가 뭐냐? 이게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경사진 천장면을 따라 부착할 때 수직으로 상승하는 열 또는 연기가 감지기 내부로 유입이 돼가지고 감지기 챔버실 안에서 체류를 해야지만, 그죠? 이게 열을 감지하든지 연기를 감지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45도 이상이 되면 그게 통과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감지하는 지연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니까 감지 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각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45도 미만을 해서 감지기 내부에서, 그죠? 열하고 연기가, 그죠? 일정 시간 머물러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내용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번 안 봤으면, 이거 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예. 다음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고 10점 문제 나왔는데요. 일단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연기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가,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연기를 마시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불에 타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연기를 마심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연기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일단은 광선을 흡수를 해버려요. 연기가 꽉 차면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빛도 연기가 꽉 차게 되면 농연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빛 자체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지금 문에 있는 저 유도등 저 자체도 이제 연기에 가려지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 이제 연기의 그 위험성이 광선을 흡수하고 그래서 피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고온의 그 화염이고 빠른 유동 확산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어 요인이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를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기가 발생되면 이 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실에서 그냥 구획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뒤에 구획을 시켜버리고 다른 실에 있는 분들이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구획을 해버린다. 그게 바로 뭐냐 구획이다. 공간을 불연선 절의 벽과 바닥으로 구획해서, 그죠?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게 이제 구획 아닙니까? 그 구획은, 방화 구획이 있고 방연 구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문제, 방화 구획, 방연 구획도 최근에 10점으로 출제됐던 문제 아닙니까? 서로 비교 설명하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을 하고, 그 다음에 쿠션에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거실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부속실하고 그죠? 이게 계단실인데 그 최후의 피난로가 여기 계단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기가 침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압을 이렇게 가압을 해가지고 이 거실에서 연기가 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단실을 통해서 피난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기가 강화하는 거, 이 화재가 발생되면 부력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기가 상승을 해서 천장에서 이렇게 연기가 체류가 되는데, 그죠? 연기가 이렇게 체류가 됩니다. 이 체류가 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벤팅을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배출을 해서 밑에 사부에서는, 그죠?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키고, 상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벤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석, 섞는다는 이야기죠. 섞어버리면 연기의 농도를 낮춰줘가지고, 그죠? 소화활동 지장 수술로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연, 그죠? 연기를 축적한다. 이 말은 무슨가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첨고를 굉장히 높이 아트리움 같이 크게 높게 해버리면 연기가 이제 상부에서 서서히 차가 늘어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피난한 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축적될 수 있도록, 그죠? 상부를 충분히 크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죠?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이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연, 적극적으로 연기를 빼버리면 되겠다. 이것을 이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출제될 것이라고 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화재 조사를 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이 되면 국과수에서 도대체 발화 지점이 어딘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조사를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 발화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만약에 기둥이 만약에 어느 방향을 쓰러지느냐, 이걸 봐서도, 발화 지점이 어디 있냐, 이것도 하게 되고, 그죠? 그 탄화 깊이, 이런 걸 봐서도 추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감식을 하신 분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화재실의 어떤 형태를 보면서, 발화 지점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죠? 화재의 그런 패턴, 형상들, 형태, 이런 것들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재 패턴이 뭐냐? 눈으로 보거나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변화나 한 개 이상의 화재 효과에 생성된 형상이다. 이거죠. 거기서 있던 것들이 뭐냐면 V 패턴이 있고, V 형태 패턴이 있고, U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아우어 글라스 패턴이라고 해서, 그죠? 아우어는 시계지 않습니까? 시계고 글라스는 유리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모래시계라는 거 생각되십니까? 우리 사우나 가게 되면 모래시계를 이렇게 이제 엎어놓고 하면 모래가 쫙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 떨어지면 나간다. 모래시계 패턴. 그 다음에 포인트, 그죠? and arrow, 그죠? 포인트, 바늘.
그죠? 포인트 바늘하고 에로, 화살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이제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먼저 V 패턴을 보면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여기가 바라 지점인데 이렇게 V 패턴 형태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V 패턴이다. 그래서 수직 표면의 V자 형태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죠? 이거는 수직 표면 인근 화염의 대류, 그죠? 복사열, 연기 등에 의한 열 손상으로 이런 패턴이 생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U 패턴. 말 그대로 생기는 U자 형태로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화재가 벽 쪽에서 났는 게 아니고 실의 중앙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실의 중앙에서. 그래서 이 천장면에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기고, 요 포인트, 이 부분에는 완전히 더 많이 탄 부분. 그러면, 이게 실의 중앙에서 화재가 발생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좀 V 형태보다 좀 더 완만한 곡선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죠? 이 부분은 복사열을 더 크게 받아서 이제 이런 패턴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워글라스, 그죠? 모래시계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딱 이 생기는 게, 요렇게 모래시계 형태로 생기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모래를 딱 치워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 모래가 쫄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살게 되는데, 요런 형태로, 지금 요 정도, 지금 화염명령은 거꾸로 된 V자. 이게 거꾸로 된 V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온가스 영역은 이런 V자 형태. 여기서 V자. 여기는 고온가스 영역이라는 거죠. 형태, 모래시계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화염 자체가 수직 표면과 매우 가깝게 접촉했을 때, 화염염 및 고온가스 영역 패턴이 함께 이렇게, 생성이 된, 이 모래시계 형태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아워글라스 패턴이고, 그 다음에 바늘하고 화살 형태. 지금 이제 불이 이제 화재가 여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화재가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됐는데,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의 벽체 스터디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연소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 연소됐다. 이거 타다 남은 거고. 여기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덜 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또 바늘 촉같이 빼쪽하다는 이야기죠. 빼쪽하고 화살 촉같이 이렇게 빼쪽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화염이 지금 이렇게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타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이런 형태로 생기면 이 부분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불에 탄 목재 구조물 단면에서 나타나는 화재 패턴이다 이거죠. 화재로 인해서 손상된 목재 벽 스터드 이런 거 같은 가연성 요소들에 의해서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탄 이 부분은 길게 아직 덜 탄 이런 스터드보다 이런 더 화원부터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즉 많이 탄 부분은 이 부분에 발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트 앤드 에로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문제입니다. 12문제는 화재의 예방 그리고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말하는 가연성 고체류에 대해 설명을 사실 이것도 작성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이건 이제 가연성 고체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 특수가연물에 있거든요. 특수가연물 이 내용은 저 밑에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준비하신 분들은 잘 없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가연성 고체류는 뭐냐? 특수가연물에 속한다. 특수가연물은 화재가 발생이 되면 화재 가격도 상당히 큰 거. 그죠? 화재 가격도 상당히 큰, 그래서 특수한 가연물이다. 그래서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될 그런 걸 특수가연물로 하는데, 개념을 보시면 인화성, 그죠? 발화성, 이 매우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하게 정한 물질을 뭐라고요? 특수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었던 가연성 고체류는
3,000kg 이상 시 특수가염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연성 고체류는 뭐냐? 인화점. 이 부분이 실제로 농도고요. 압력이고, 그죠? 온도고, 그죠? 이게 포화전기가 곡선이면, 제가 해서 LFL, 연소 하한계, UFL, 연소 상한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지점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화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화점. 이그니션 포인트라고 해서, 인화점이라는데, 인화점이 몇 도요? 40도씨 이상이고 100도씨 미만인 것. 그 다음에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이고, 연소하는 그 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이고, 연소되는 그 열량이 g당 8kg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 점, 그죠? 융점이, 그죠? 100도씨 미만인 것. 그 다음에 1기압과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체 상태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이거나 2번, 3번에 해당하는 것. 요게 가연성 고체류입니다. 상당히 좀, 이거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죠. 사실 이 문제는 별표에 있는 내용이라서 서지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우리 국내 기준이 아니고 NFPA 기준에서, 그죠? NFPA 25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NFPA 25에서 소방펌프, 그죠? 펌프의 그 체절 운전 점검하는 주기, 그죠? 최소 운전 시간을 구동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이거든요. 기출문제인데. 자, 소방펌프 점검 주기가 NFPA에서는, 그죠? 체절 운전은요, 펌프가 전기 모터 펌프, 우리가 얘기하는 전동기 펌프 있지 않습니까? 전기로서 이제 공급 펌프, 매주 또는 매월 10분 이상 구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주 이 구동하는 조건은요, 소방대 펌프 용량을 초과하는 건물의 펌프, 건물에 설치된 펌프가 소방대 펌프보다 더 큰 펌프를 설치하거나, 그 수직 터빈, 그죠? 터빈형 소화 펌프를 썼을 때는, 그죠? 매주 또는 매월 10분 이상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디젤 펌프는 매주 30분 이상, 구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길죠, 그죠? 30분 이상, 30분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왜 그렇게 가동을 하느냐, 그죠? 그 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격의 150% 운전할 때는 매년 한다. 펌프 성능수를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양정이거든요. 양정이고, 이게 유량인데, 자, 이 부분이, 그죠? 체절 운전이에요, 체절 운전.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급수척이고, 토출척에 이제 체크 밸브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OSNY 밸브를 실무에서 쓰는데, 이 밸브를 잠궈 놓고 펌프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토출척을 잠궈 놓고 운전하는 걸, 이게 체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 유량하고, 그죠? 양정이 100%인 이 지점은 전격 운전이라고요. 운전. 그 다음에 유량의 150%인 지점. 그러고, 양정은 0.65H고, 유량은 1.5Q 되는 이 지점. 과부하 운전했을 때. 이 세 개를, 실무에서 이제 펌프가 설치되면 테스트를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운전을 해보거든요. 하는데, 이거를, 그죠? NFPA에서는 체절 운전은 얼마요? 그죠? 매주 또는 매월 10분 이상 구동을 하고, 그다음 전격하고 과부하는요, 매년 설치를 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물었던 게 뭐냐면, 전기 모터 펌프를 최소 10분 동안, 그리고 디젤 펌프는 30분 동안 왜 가동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먼저, 전동기 건선 냉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10분 이상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동 후에 전동기의 건선이 냉각되는 최소 시간이 10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시간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동기 수명을, 그죠? 단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10분 동안 구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0분 미만으로 반복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매주 이렇게 반복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동기 수명이 굉장히 현격하게 단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펌프 패킹 및 베어링 점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펌프를 전동 펌프 돌려놓고 이 소리로서 베어링이 이상 없느냐. 그 베어링이 괜찮으면 소리가 부드러운데 만약에 베어링이 좋지 않으면 그죠?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귀로 듣고 이 문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려놓고 베어링에서 완전히 과열이 발생되는지 온도 측정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동기 펌프는 10분 이상 돌리고 디젤 펌프는 30분 더 돌리는 건 뭐냐? 펌프 및 구동장치의 그 과열을 확인한다는 거죠. 돌리면서 혹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과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료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30분 돌립니다. 연료가 정체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연료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분 돌리고 그 다음에 엔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료에 그죠? 배기 현상이 장시간 지속했을 때 엔진 성능에 저하되고 연료 소비량 증가하는 걸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젤 엔진은 30분 동안 가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34회 소방기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